상속 때문에 형제끼리 연락 끊고 사는 집, 주변에 한두 집은 있으시죠? 저희 집도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날 도장이 사라졌고 가족 톡방이 터졌거든요. 누군가는 빨리 나누자 했고 나는 순서부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모든 입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건 재산 이야기 같지만 사실 순서와 존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셋째입니다. 큰 형과 둘째 형이 있어요.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서 평소에도 숫자나 절차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날도 제가 나서서 정리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상속 문제로 가족이 갈라지는 경우를 직업상 너무 많이 봤거든요. 형제끼리 다투다가 법정까지 가는 일들 말이에요. 서류 한 장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는 집들을 보면서 우리 집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돈 이야기를 별로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조용하시고 말씀도 많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싸우면 항상 중재해 주셨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우리를 화해시키셨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서시지는 못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죠.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말이에요. 아버지 49제를 마치고 나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상속 서류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도장이 없어진 거였죠.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 이야기인 줄 알았던 상속 갈등이 우리 집에도 일어났어요. 큰형은 사업이 어려워서 급했고 저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둘째 형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형제들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함께 자란 사이인데도 말이죠. 형을 왜 못 믿냐는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죠. 그날의 일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모든 게 아버지의 계획대로 흘러갔거든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갔을 뿐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게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아버지 49제를 마치고 상속 서류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제사상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안방에서 형제들이 모였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49제까지 마쳤으니 이제 정말 아버지와 작별할 시간이 다가온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근영은 계속 시계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진 지 좀 됐거든요. 요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근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빨리 나눠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일도 있고 해서 서둘러 처리하자는 거였죠.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었어요. 회계사로 일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급하게 처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절차부터 밟자고 했습니다. 둘째 형은 가운데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어요. 평소에도 큰형과 저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안방 한쪽에는 아버지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평소에 쓰시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안경, 만년필, 수첩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나온 유품 상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생각보다 작은 상자였는데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테이프가 살짝 들떠 있었어요. 완전히 뜯어진 건 아니고 모서리 부분이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열어봤다가 다시 붙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까 테이프 위에 연필로 그어놓은 자국 같은 게 보였어요.
아버지께서 평소에 쓰시던 연필로 표시해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표시를 해두셨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상자 바닥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4년 11월 15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기일은 11월 12일이었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누군가 이 상자를 다시 정리한 거였어요. 도대체 누가 언제 이 상자를 만진 걸까요? 3일이나 지나서 날짜를 적어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런 이상한 점들을 형들에게 말해봤어요. 하지만 형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근형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드디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서류들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었어요. 상속에 꼭 필요한 도장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상자 안에는 통장 몇 개와 보험 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장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근영이 갑자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장은 아버지가 생전에 자기한테 직접 맡기셨다는 거였죠.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의외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모르는 사이에 큰형에게 따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둘째 형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이 큰형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큰형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자기 방 금고에 있다고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다면서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회계사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거든요. 상속 과정에서 누군가 혼자 중요한 걸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말이에요. 대부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다른 형제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큰형은 대답을 피하면서 그냥 믿으라고만 했어요. 둘째 형이 중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큰형은 여전히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누가 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된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확히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장이 정말 큰형 방에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큰형은 지금 당장 확인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믿고 빨리 진행하자면서 계속 서두르려고 했어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신중하셨어요. 그런 분이 도장 같은 중요한 걸 한 자식에게만 맡기시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저는 점점 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이상한 상자와 연결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때부터 형제들의 기억이 완전히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근형은 계속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큰아들이니까 도장을 맡기셨다는 거였죠. 그리고 자기도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평소에 온화한 편인 큰형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마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그런 큰형을 보면서 차근차근 확인해보자고 했어요. 서두르면 안 되니까 절차대로 하자고 말이죠. 회계사로 일하면서 이런 일들은 반드시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큰형이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형을 믿지 못하냐면서 말이에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둘째 형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당황스러워했어요. 평소에 중재 역할을 하던 둘째 형도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둘째 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냥 빨리 정리하고 끝내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한번 잘못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상속 같은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근영이 점점 더 화를 냈습니다. 자기를 의심하는 게 기분 나쁘다면서 그럼 녹취라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자기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투였어요. 저는 녹취 이야기가 나오자 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정확히 확인해보자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둘째 형이 그런 우리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형제끼리 이럴 필요 없다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가 너무 격해진 상태였죠. 말은 점점 빨라지고 내용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도장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누가 누구를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됐거든요. 근영은 계속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만 했고요. 둘째 형은 그런 우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형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아마 조용히 해결 방법을 찾으셨을 거예요. 갑자기 큰형이 극단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경찰을 부르자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수사를 받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형제끼리 경찰까지 부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아버지 49제를 막 마친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꿈만 같았어요. 둘째 형도 큰형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죠. 하지만 큰형은 이미 흥분 상태라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았어요. 큰형이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를 믿지 못한다면 정말로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영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둘째 형이 중간에서 애써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일단 다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형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 영정이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9제를 정성껏 치른 자리에서 자식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상자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단서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영이 저보고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면서 빨리 결론을 내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형도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중간에서 조율하려고 했지만 양쪽 다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문득 49제 당일에 찍었던 사진들이 생각났어요. 혹시 그 안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다행히 여러 사진을 찍어뒀더라고요. 안방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형제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고 큰형은 계속 화를 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상자와 관련된 뭔가가 찍혀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찍혀 있었습니다. 49제 준비하면서 상자를 정리하는 모습도 있었고
상자 위에 연필 자국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사진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49제 시작 전 오전 9시였습니다. 이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무도 조작할 시간이 없었던 시점에 찍힌 사진이니까 말이에요. 근영도 이걸 보면 뭔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어릴 적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급하다고 대충 하면 나중에 더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었죠.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뭐든지 차근차근 하는 분이셨어요. 서두르는 일이 거의 없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천천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떠올리니까 지금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근영이 급해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아버지라면 분명히 다르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상자를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자고 말이죠. 둘째 형이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다면서 아버지는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분이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근영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저는 상자를 다시 꺼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놓쳤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목공 일을 좋아하셨던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젊었을 때 가구도 직접 만드시고 집안의 작은 수리는 항상 본인이 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이런 걸 만들어 두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인 테이프에 연필 자국도 다시 봤고 날짜 스티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바닥의 높낮이 차이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단순히 서류만 넣어둔 게 아닐 것 같았거든요. 형들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찾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둘째 형은 저를 도와서 함께 찾기 시작했죠. 근형은 여전히 시계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를 막지는 않았어요. 아마 본인도 뭔가 궁금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남겨두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아버지 성격상 그럴 만한 분이셨거든요. 상자를 만져보면서 혹시 다른 구조가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서류 보관 상자였지만 아버지가 손을 댔다면 뭔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으로 바닥을 눌러보니까 미세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계속 만져보니까 분명히 다른 곳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뭔가 준비해 두신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찾으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자를 완전히 비우고 나서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평평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확실히 높낮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바닥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중 바닥이었어요. 얇은 나무판이 하나 더 있었던 거죠. 형들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중 바닥을 들어 올리자 그 안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도장이었어요. 그리고 도장과 함께 작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편지는 아버지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를 보는 순간 바로 아버지가 쓰신 게 맞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너희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구나. 상속은 순서대로 서둘지 말고 사이좋게 하거라. 근영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만들어 두셨겠냐는 거였죠. 누가 나중에 넣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49제 당일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상자 위 연필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사진 시간은 49제 시작 전 오전 9시였어요. 그든형, 이 사진 보세요. 49제 시작 전에 이미 연필 자국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상자를 건드릴 수 없었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편지 글씨를 아버지 일기장과 대조해봤습니다.
둘째 형이 아버지 방에서 일기장을 가져왔는데 글씨가 완전히 일치했어요. 받침이 있는 글자 쓰시는 특징까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특유의 글씨체였어요. 특히 점을 찍는 방식이나 획을 긋는 습관 같은 게 똑같았거든요. 이건 흉내 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생전에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도 떠올렸어요. 돈 때문에 형제가 갈라지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편지 내용이 그 말씀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사진 타임스탬프, 필체 일치, 이중 바닥까지 완벽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 게 분명했습니다. 근영도 점점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사진도 있고 필체 비교도 완벽했고 내용도 평소 아버지 말씀과 일치했어요. 둘째 형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쓰신 게 맞다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걱정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하신 거였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봉인 테이프의 연필 자국도 아버지가 나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표시해 두신 거였고, 날짜 스티커도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저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공증 사무실로 갑니다. 오늘은 목록화입니다. 분배는 다음 주 공증인 앞에서 합니다. 근영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정말 아버지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시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형들, 아버지 마음을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싸우는 걸 정말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해 두신 거죠. 둘째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면서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툴 때마다 방법을 찾아서 화해시켜 주셨다고 말이죠. 근영도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화를 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도장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공증 사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기로 한 거죠. 서두르지 말고 정확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근영의 급한 상황도 고려하되 원칙을 지키면서 말이에요. 그때 문득 아버지의 지혜를 새삼 느꼈습니다. 직접 나서서 말리지 않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도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였던 거죠. 형들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 서로 다투던 게 무색할 정도로 조용해져 있었거든요. 아버지 편지 앞에서는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뜻대로 해요. 서로 의심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처리하자고요. 둘째 형이 제 손을 잡으면서 고마워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근영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해결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걱정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증 사무실에 도착해서 전문가와 함께 상속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기로 한 거죠. 공증인분이 편지를 보시더니 정말 감동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유언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절차 진행이 수월했어요. 분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지만 큰형의 급한 상황도 고려해서 일부 현금은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은 거였어요. 큰형이 정말 고마워했어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큰형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둘째 형도 이제야 편안해 보였어요. 중간에서 조율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결국 좋은 방향으로 해결돼서 다행이었죠. 공증인분이 상속 과정에서 주의할 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전문가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복잡해 보였던 것들이 절차에 따라 하니까 간단해졌어요. 아버지가 왜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감정보다는 원칙이 가족을 지켜주는 방법이었던 거죠. 상속세 문제나 부동산 명의 변경 같은 것들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어요. 큰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서둘렀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큰형이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마 본인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둘째 형도 나도 제대로 못했네라고 사과했습니다.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아버지께 면목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형들을 보면서 이제야 진짜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자리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서로 의심하고 다투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큰형이 저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동생 말을 안 듣고 고집부렸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하자고 했어요. 둘째 형도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확인한 덕분에 진실을 찾을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보람을 느꼈어요. 저도 형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평생 그러셨잖아.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면 항상 뭔가 방법을 찾아서 중재해 주셨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어릴 적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형제끼리 다툴 때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조용히 해결해 주셨던 기억들이 말이에요. 둘째 형도 맞장구 쳤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장난감 가지고 싸워도 아버지가 똑같이 나누어 주시고 그때도 지금처럼 공평하게 해결해 주셨던 거였어요. 저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셨던 거라는 걸 말이죠. 평생 하시던 그 일을 마지막까지 해주신 거였어요. 큰형이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아버지가 조용히 도와주셨다는 거였어요. 직접 나서지 않으시고 뒤에서 방법을 찾아주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큰형이 말했어요. 예전에 내가 회계 일을 맡았을 때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 돈보다 순서가 먼저라는 거였어.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큰형이 왜 그렇게 급했는지도 알겠고, 동시에 왜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큰형에게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가르침을 잠깐 잊었던 거였죠. 오늘 일로 다시 기억하게 된 거였고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다고 했어요. 당장 해결해주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다고 말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걸 다시 생각해봅니다.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상속 문제를 해결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짜 선물은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시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는 당부였어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편지를 읽어봅니다. 사이좋게 하거라는 아버지의 당부를 되새기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진짜 남겨진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화합입니다. 돈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누면 더 커지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상속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서두르지 마세요.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